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기름 부은 양이원영입니다.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말입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이어서 양이원영 의원까지 민주당이 노인 폄하 논란을 불러일으킬 발언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의자 아내입니다. 검찰에 맞서 투쟁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아내 백모 씨가 검찰의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경기도 대북사업 자료 유출에 관여한 혐의인데요. 검찰이 여러 차례 불렀지만 나오지 않아 결국 피의자로 전환돼 남편에 이어서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가족도 코인입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어머니와 여동생 명의 코인 지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코인이 거래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가족 명의 지갑을 활용해서 코인을 차명으로 거래했거나 가족에게 미공개 정보를 건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 또 한동훈 등판론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여러 차례 부인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 차출설이 여당에서 또 터져나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총선 승패가 수도권에 달려있지만 마땅한 인물이 부족하다며 급하면 한 장관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천월 소주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금지해온 음식점과 마트 등에서의 술 할인 판매를 전격 허용했습니다. 요즘 한 병에 5, 6천 원씩 받는 식당 소주값도 천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눈의 심술입니다. 오키나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6호 태풍 카눈이 동중국해까지 북상해 장기간 머물면서 한반도 폭염 사태 주말까지 이어질 거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나 양 이 의원은 정식으로 경위를 해명하고 사과를 하기를 바라고 김은경 위원장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대국민 사죄와 함께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노인 한 분 한 분을 잘 모시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 생활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성 발언 논란에서 좀처럼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한 행사장에서 유감을 표명을 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바로 이 발언, 그러니까 여명에 따라서 비례 투표를 해야 한다.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 표결을 하느냐. 물론 이제 과거 그 아들의 아이디어를 전하긴 했지만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노인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먼저 이 지난달 30일 청렴 자담회에서 나온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네, 김 위원장은 어제 오후 인천시당에서 열린 인천 시민과의 대화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이 행사에서 고령의 한 참석자가 그렇다면 이 노인 폄하 발언 이거 했다고 하는데 진위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김 위원장이 앞뒤를 자르고 맥락 연결을 이상하게 해서 노인 폄하인 것처럼 말씀을 하는데 그럴 의사는 전혀 없었다. 제가 곧 60세로 그 노인 반열에 들어가는데 무슨 노인을 폄하하겠느냐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여움을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김은경 위원장 지금 뭐 앞뒤를 자르고 맥락 연결을 이상하게 했다. 결국 이제 언론이 뭔가 잘못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저희가 들려드린 그 녹취에서만 봐도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든지 간에 뭐 유감 표명한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일단 간담회가 끝난 뒤에 기자들이 김은경 위원장한테 별도로 입장을 낼 계획이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 않느냐, 유감스럽다고 한 것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혁신위가 어제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가 당 안팎에서 논란이 확대되니까 김 위원장이 일단은 유감 표명을 한 걸로 보입니다. 논란을 해소하지 못했던 어제 혁신위 해명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청년 간담회에서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는 발언이었고 국민의힘에게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께서 여명 비례대표라는 아이디어를 접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용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사과할 일은 아니고요. 당내에서 뭐 혁신이 조기 해산이나 아니면 뭐 위원장님 사퇴 같은 그런 발언들도 좀 이어지는데 회의에서 언급 같은 건 없었나요? 네,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오전 라디오에 혁신위의 다른 위원분이 출연을 했는데요. 역시 사과는 없었고요. 되려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한 내부 인식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죠. 아무래도 이 연구자분들이 일상적인 표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유감이다. 이걸로 이제 가름이 된다고 그러니까 평가하시는 겁니까? 그 뭐 저희가 말한다고 해서 가름이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들으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용납이 안 되면 그 국민의힘의 이제 원내대표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남의 당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당도 뭐 문제가 많으시던데 그 당 일은 알아서 하시고 예, 민주당 일은 또 민주당에서 알아서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연구자분들이 일상적인 표현하고 다른 것 같다. 이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김은경 위원장 자신은 이렇게 뒤늦게 자세를 낮췄지만요. 문제는 이 김 위원장한테 동조하는 듯한 국회의원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지금 이겁니다. 네, 바로 이 민주당의 강성 스피커로 통하는 인물이죠. 이 양이원영 의원인데요. 양이원영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지금 어떤 정치인에게 투표하느냐 이게 미래를 결정한다. 하지만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이라면서 미래에 더 오래 살아있을 청년과 아이들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양희 의원의 이 글은요. 파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이런 지적을 받았지만 되레 혁신위 측 공감을 표시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어제 혁신위의 입장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양이원영 의원님이 방금 전에 이제 청년이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고 동의 발언하셨는데 네네. 그 부분 혁신위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발언의 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한 그런 이제 그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양희 의원은요. 결국 자신의 글에서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 이 표현을 삭제했고요. 이어서 오해를 불러일으켜 죄송하다. 나이 많은 이들의 정치 참여를 무시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잘못 표현했다. 이렇게 사과의 글을 남겼습니다. 김은경 위원장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 이 두 사람을 두고서요. 지금 대한노인회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사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성명을 냈는데요. 이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무시한 노인 폄하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분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 노인 폄하 발언을 반복하는 치유할 수 없는 습관성 정당이라면서 민주당 대표가 대한노인회를 찾아와서 해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앞서서 유감을 표명하고 또 양희 의원 원영 의원이요 SNS에 사과글을 올리긴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건데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께서 노인에게 투표권을 제한하는 그런 의미로 발언을 한 망발을 했는데 거기다가 양이원영 의원마저도 노인 세대는
나중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인데 그 사람이 투표해가 되느냐 이런 망발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한 2~3시경까지 대한노인회로 당사자와 간부가 와서 실제로 직접 해명을 하고 사과도 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망언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만이 우리가 저 노인들을, 흥분한 노인을 내가 진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김호일 회장은 뭐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제 그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분들 저거 뭐 객관성이 있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요, 이 민주당의 노인위원장도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사과하라 지금 이런 요구까지 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최락도 민주당 전국 노인위원장인데 이 12대부터 14대까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위원장은요, 김은경 위원장의 그 발언에 대해서 이적 행위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최 위원장은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야 한다. 혁신위가 당을 혁신하는 게 아니라 망조 들게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최락도 위원장 말고도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김은경 위원장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을 향해서 사과하라 이런 요구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모두 감지한 듯 친명과 비명계 모두 두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사과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보고 있고요. 혁신위에서도 뭐 이건 잘못된 발언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이원영 의원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죠. 양이원영 발언은.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징하게 사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도 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 이런 일이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 매우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전문적인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발언이 이걸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공통점이 좀 보입니다. 이제 어떤 주류나 아니면 비주류 이거를 가리지 않고 선거를 현장에서 치러본 분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비판적이고 사과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고요. 선거의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 그러니까 현실 정치를 하지 않은 그 경험이 짧은, 예를 들면 혁신위원 같은 분들은 계속 이제 그 김은경 위원장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당은요, 비판 공세 한층 거세게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 박대출 정책위의장은요, 어제 자신의 SNS에 이 미래 짧은 분들이라는 이 노인 폄하 발언을 두둔하려다가 지금 투표하는 이들 미래 살아있지도 않다라는 이 망언이 보태졌다면서 이제는 더불어 망언당이냐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이 황교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역시도 온갖 성추문이 터질 때마다 이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2차 가해에 나섰던 민주당이 이제는 하다 어르신 폄하에도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새롭게 나온 국민의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그 노인 비하 폐륜당이 되기로 결심했는지 노인 비하 막말 퍼레이드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집단 이성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노인 비하 발언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후안무치한 적은 없었습니다. 실수가 아니며 노인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니까 폄하해도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본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혁신위는 실패했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 혁신위는 국민 앞에 깨끗이 사과하고 간판을 내리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 사태가 심상치 않다 이런 인식을 가진 모양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휴가 중인 사이에 일이 터져서 더욱 난감할 텐데요. 원내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네, 박광원 원내대표가 오늘 당 최고위원 그 회의에서 민주당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 상처 주는 언행을 삼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민주당은 세대 간 갈등 해소와 노장청 조화를 중요한 정책 기조로 삼아왔습니다. 노인 한 분 한 분을 잘 모시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어르신들의 안정적 생활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갈 것입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 비하 이런 논란에 휩싸인 김은경 위원장, 이거 말고도요, 지금 또 다른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제 있었던 그 민주당 인천시당, 인천시민과의 대화에서 또 나온 그런 내용인데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면요. 이 혁신위 일을 맡은 이유를 자신이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너무 창피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는데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겐 이 대통령 직함을 붙이면서 현직 대통령에게는 직함을 달지 않고 이름만 부른 겁니다. 바로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에 따라서 국민의 주권 행사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민께 이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발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금감원 내부에서도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라고 경향신문이 전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금감원 직원들이 금융감독기구를 자기 정치에 이용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당장 이제 그렇게 치욕스럽고 창피했으면 정권이 바뀐 뒤에 왜 자진해서 사표를 내지 않고 임기 다 채우고 나왔느냐, 이런 비판 여당에서도 지금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한 신뢰도가 어떤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다, 지금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김 위원장은 어제 황희 의원을 포함해서 재선 의원 5명과 또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조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도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이 민주당 재선 의원은 모두 48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단 5명만 참석을 한 겁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자리를 두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은 이 밥 시간이 되는 사람만 불러놓고 간담회라는 건 무슨 말이냐.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공지한 바도 없다. 당내 의원 상당수가 혁신위에 대한 기대를 접은 상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김은경 위원장이 취임할 때 첫 마디가요. 당내 분열과 혐오 조장에 대한 경고였는데요. 지금 본인이 다시 들어보면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의 수장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의 동력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 대해서는 일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 두 사람의 이른바 이제 노인 폄훼 발언 논란,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수그러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해명하라. 그다음에 심지어 민주당의 노인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사과가 필요하죠. 그리고 실제로 31일 날 입장문에 이어서 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사과의 뜻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박강원 원내대표가 앞으로 세대 갈증 조정하거나 특정 세대를 상처 주는 그런 언행은 당 차원에서 하지 않겠다. 그리고 언행에 신중하겠다, 유의하겠다, 이렇게 좀 입장 발표도 하셨거든요. 저는 이것이 이제 그 혁신위에서 그 설명했듯이 입장문에서 밝혔듯이 중학교 중학교 아들과 하는 네. 그 얘기 과정에서 여명 비례 투표와 관련된 이제 의견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마지막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까지 이제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인 맥락상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굳이 불필요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청년들의 투표 참여라든지 정치 참여에 대한 얘기만 부각해서 하면 될 것을 괜히 노인과 관련된 어르신과 관련된 얘기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이런 논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에서는 당 혁신위가 사실은 당일 위기상에서 구하기 위해서 이제 출범을 한 것인데, 오히려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오히려 당 차원에서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무적인 관리를 당에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당 혁신위도 좀 외부적인 그런 활동보다는 오늘 도덕성 회복이라든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당을 시스템적으로 고쳐나갈 것인지, 이런 당 혁신과 관련된 그 일들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여명 비례 투표, 또 미래가 짧은 사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용어로 지금 혁신위원장이 설화를 일으켜서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아마 그 청년 자담회에 가서 청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고안에 낸 말이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대한민국의 1000만 노인 유권자들을 분기탱천하게 만들 거라는 것까지는 자기도 예기치 못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외로 바로 그런 설화, 더군다나 이게 이제 양이원영 의원까지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과거에 민주당은 왜 그렇게 노인 폄훼 발언을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만들어요. 그 뿌리로 정동영 대표 시절에 노인들 집에 가서 쉬시라. 거기다 또 유시민 전 의원이 50세부터는 뭐 뇌세포가 어떻게 변해가지고 인간이 멍청해진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논란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리고 지지난 국회 선거 때 당시 김용민 후보가 노인이 투표하지 못하게 지하철에 뭐 엘리베이터를 못하게 하고 뭐 계단으로 오르내리게 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가지고 노인들께서 엄청나게 화가 났었는데 그런 부분을 상기시켰다라는 점에서 이 혁신위원장이 되게 잘못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쯤이면 혁신위원회가 민주당에서 항상 뉴스에 초점이 되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여전히 지금 기승전 이재명 그다음에 뭐 그 사법 그 리스크가 되고 있는 거는 바로 이런 설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설화도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 전에 초선 의원과 관련한 설화도 있었고 또 뭐 그 돈봉투와 관련해 갖고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 갖고 또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왜 이렇게 설화를 일으키나. 지금 이 노인 폄훼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대통령과 관련해서 본인이 그 금융인가요? 부위원장 시절에 뭐 금감원입니다. 금감원 부위원장 시절에 뭐 윤석열 밑에서 일하는 것이 치욕스러웠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또 인천시당에서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그때에 맞게 본인은 발언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게 오히려 지지율과 신뢰를 깎아먹는 일을 한다라는 점에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그랬는데 아마 국민의힘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사고를 치라고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자, 사고를 친다는 표현은 저희가 방송에서 조금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민주당 사법 리스크도 고조되는 분위기인데요. 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는요, 관련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아내까지 피의자로 입건이 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는 저희가 이제 그 매스컴, 그러니까 최근 여러 그 보도를 통해서 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약간 좀 투쟁적 이미지가 좀 부각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네. 이 전 부지사가 뭐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민주당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고 법정에서는 이 전 부지사와 그 변호인단 해임건과 관련해서 뭐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충돌을 하고 이후에 라디오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MBC에 또다시 이 검찰의 압박 수사를 주장하는 자필 편지를 보낸 등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검찰과 대립을 해 왔었는데 검찰이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아내를 피의자로 전환을 해서 입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라면 결국 이제 어떤 사건, 그다음에 혐의를 검찰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혐의 내용 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그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건요. 이 전 부지사의 아내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들이 출처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부지사로 임명되기 전인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쌍방울 그룹에서 사회이사를 지냈었죠. 검찰이 이 전 부지사 이때의 계좌를 자금 흐름을 추적해 보니까 그때의 일부 자금이 아내한테 흘러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남편이 아내한테 돈을 보낸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총선 출마를 위해서 용인에다가 전셋집을 구하는데요. 하필 이때 뭉텅이 돈이 갑자기 그 계좌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돈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이나 또 아니면 다른 스폰서로부터 받은 돈이 아닐지, 이게 경제 공동체인 부인이 이 돈의 정체를 알고 숨겨준 건 아닌지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검찰이 어떻게 혐의를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 나갈지 또 그게 재판까지 갈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문제인데 여기 이 기사를 보고서 이제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요 저번에 남편 재판장에서 약간의 이제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그 다음 날 라디오에 나와서 또 인터뷰를 했는데요. 시청자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남편과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테 아주 불리한 진술을 지금 내놓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향해서요. 꼬박꼬박 네
임자를 붙여서 예우를 했던 거 바로 그게 생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또 이정부 부지사 아내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에 경기도청 공문이 민주당으로 유출되는 그 과정에도 관여한 걸로 보고 또 관련 혐의도 묻고 있습니다. 이정부 지사 아내가 남편의 측근인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에게 2019년 경기도가 진행했던 대북사업 자료를 빼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건데요. 이 해당 과정에 연루된 민주당 당대표실 관계자는 이미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혐의 등을 들어서 이정부 지사 아내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해왔는데요. 앞서 여러 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이정부 지사 아내 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불응해 온 걸로 알려졌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니까 피해자로 전환해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건강상으로 이렇게 소환 조사에는 불응을 한 분이 재판장에 나와서 소리도 치고 그다음에 라디오에 출연하고 기자들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이건 뭐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는 6월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정부 지사의 아내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반응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일부 언론 보도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이정부 지사의 아내는요, 이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 계좌의 돈에 대해서는 적금과 보험금 등 문제가 없는 돈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 경기도청 공문 유출 역시 전화로 충분히 소명을 했다면서 이렇게 재차 소환 조사를 요구하는 것 역시 검찰의 압박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라고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정부 지사의 아내 저희가 몇 차례 전해드린 대로 그동안 검찰이 남편인 그 이정부 지사를 향해서 압박하고 회유하고 있다. 이렇게 거듭 주장을 해왔죠. 네, 맞습니다. 앞서 나온 이 이정부 지사의 아내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들들 볶아갖고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심이 되고요. 저희 남편이 지금 강압적으로 계속 매일 가서 진술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부담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검찰에서 변호사한테 어떤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가 이재명 방북 그거를 불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검찰에서는 이거는 당에 뭐 회유당했다 그러는데 검찰이 우리 남편하고 더 많이 만나서 회유를 하지 당이 무슨 회유를 해요? 자, 일단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가 얘기한 적금과 보험금 이 해명이 맞다면은 아마 이 적금과 보험금이라는 건 출처가 명확할 겁니다. 어디 은행에서 적금이 들어져 있고 보험금은 어느 회사인지.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가 피의자로 입건된 건 아까 앵커 말씀하셨듯이 6월입니다. 이번에 1년의 사태가 있어서 입건된 건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짚어보고요. 어쨌든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여야 정치권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그중에서도 친명계에서는 이정 부지사 아내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아내 관련 수사 내용도 언론에 흘리고 있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뭐 피의자 입건했다 뭐 그런 정도 할 수 있겠지만 뭐 어떠한 내용이다 뭐 어떠한 증거들이 좀 있다 이게 그야말로 검찰이 수사 내용과 그 과정들 그냥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하고 있죠 사실 여기에는. 이거야말로 또 어떻게 보면 그 배우자의 어떻게 보면 정당한 그 방어권 행사를 갖다가 어쨌든 뭐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여론 조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은 다른데요. 김행종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정 부지사 수사 상황을 보면 검찰이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이정 부지사 아내 역시 기소까지 가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대북 정책을 진두지휘 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의 진술이 여러 가지 엇갈리는 상황에서 나오고 있고 이미 검찰에서 상당히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부인이 마침 또 기소된 것 같아요. 입건이 됐다고 입건이 하네요. 됐죠. 뭐 자료 유출. 자료 유출. 대북 그 송금 관련된 자료 유출 때문에 입건이 됐는데 그것이 아마 기소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와 별개로 오늘자 이 중앙일보에서 나온 좀 눈에 띄는 기사를 전해드리면요.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구치소 접견 내역을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총 7차례 이 전 부지사를 특별 면회를 했고요. 특히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집중적으로 만남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 전 부지사의 특별면회가 7차례인데 반해서요. 이 보도에 따르면 정진상 전 실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용 전 부원장 같은 이재명 대표의 그 핵심 측근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면회는요. 각각 한 차례씩 정성호 의원을 만난 게 전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이렇게 특별면회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몰린 거 이건 또 왜 그런 걸까요? 네, 일단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요, 대장동 그리고 성남FC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요. 올해 초부터는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2차례 출석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가 아주 고조되던 시점이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각을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그리고 성남FC 사건은 이 전 부지사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사건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는 그보다는 최근 들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서 특별면회 신청을 많이 했던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과 7월에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면회 신청이 없었는데 이 7월 초에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의 지원을 보고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의원들의 특별면회 신청이 늘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지금 아시다시피 휴가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 논란 이런 거 관련해서 정말 쉬는 게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이제 휴가 중에도 이 소환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지금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번 주 안으로 정진상 전 실장을 불러서 조사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 김용 전 부원장 역시도 소환 조사를 받았었죠. 때문에 그 다음 차례 이재명 대표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대표 지금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면서도 검찰 동향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 전 부지사가 어떻게 사법적으로 처리가 되느냐. 결국 이제 이 전 부지사의 입에 달렸다. 이렇게 지금 관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8일에 재판이 열립니다. 이거 주목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 진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위해서 또 그렇죠. 법원에서도 한 차례 또 증언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술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 부지사가 오는 8일 그 재판에서 앞서 검찰에서 진술한 대로 이 쌍방울 대북 송금건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만약 증언을 한다면은 그야말로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한테는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앞서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그런 보도에 대해서 스토리라인이 엉망인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 이렇게 일축을 한 바 있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정진상 실장 요청으로 대표님 방북 추진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런데 아마 저번 변호사비 대납 소설 망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에게 방북 비용 보고받은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8월 영장 청구설 나오는데 부착 특권 포기 입장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걸로 검사 출신인 비명계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요.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8일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어떤 증언을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전망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8월 8일 날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과연 검찰이 기대하는 대로 진술을 해줄 것인가 그게 관건이겠습니다만은 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이제 진술을 한다면은 이제 조만간 소환이 있겠죠. 8월 8일이 중요하다. 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아내가 피의자로 전환돼서 입건됐다. 검찰이 입건을 했다. 이런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고 검찰도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이미 했다는 건데 뒤늦게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혐의 사실은 출처가 불확실한 거액이 계좌에 있었던 부분, 그다음에 경기도청의 공문 유출에 관여한 의혹, 지금 이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한 내용들은 우리가 좀 수사 결과를 좀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주요한 피고인 중에 하나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그 아내가 이제
당에다가 탄원서를 제출했고 또 본인도 옥중 편지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다시 보고한 적 없다라고 이렇게 밝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요. 예. 네. 이런 상황에서 그 이제 탄원서나 옥중 편지가 당에 접수가 되었고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당 윤리나 법률위에서 접견을 이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무부에서 지금 불허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아내가 계속해서 이제 그 검찰의 인권 탄압자 강압 수사 해유와 압박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하필이면 그동안에 계속 참고인으로 뭐 6차례 정도 소환했는데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런 수사 과정과 내용들을 갑자기 이런 시점에 이렇게 검찰이 딱 터뜨리니까 당연히 검찰이 이것도 수사관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과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저는 바라보고요. 저는 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연초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깡패다, 네. 주가 조작범이다라고 해서 아주 파렴치범이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태국에서 체포돼 갖고 송환되는 모든 과정들을 생중계했거든요. 그때 이재명 대표랑 엮은 것이 변호사비 대납건이었어요. 네네. 그때 변호사비 대납건은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이제 구속 수사 받으면서 가장 주요한 혐의인 주가 조작과 관련된 그런 수사를 받으면서 갑자기 대북 송금권이 이렇게 튀어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제3자 이게 뭐 방북 비용을 해서 300만 불을 줬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제3자 이제 뇌물로 이제 기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사실이 된다면요. 예, 그렇게 되는데 그 제3자 뇌물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고 그 청탁을 받고 뭔가 대가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무슨 북한과 관련된 그 인허가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한도 없는데 과연 그 제3자 뇌물과 관련된 공소 제기 자체가 성립할 것이냐 이런 기본적인 좀 저는 그 의심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이 부인과 관련해 갖고 이게 최근에 소환됐으면은 정치적이라고 의심할 만한데 6월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했는데 거부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출처가 불확실한 거액이 계좌에 있었다. 물론 부인은 그 보험금 등 그 정당한 그런 자기 돈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문 유출과 관련해서 이미 지금 피의자가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당 대표실의 관계자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사실은 뭐가 진실인지는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뭐 파당적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이게 내 돈이고 내가 그 혐의와 아무 관련 없으면은 달려가서 내가 사실은 이렇게 투명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피의자로 전환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부인도 과거에 운동권이었고 또 최근에 그 재판과 관련해서 당신 정신 차려 뭐 이런 일화가 이제 소개되면서 사실은 부인이 지금 이 문제에 상당히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구심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김남국 무소속 의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김 의원 국회 윤리특위의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게서 이 제명 공고를 받았고 지금 윤리특위가 심사에 들어갔죠. 그런데 친정인 그 민주당 의원들한테 친전,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쓴 그런 편지를 또 돌렸다고 합니다. 네, 김남국 의원은 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이후에 이제 민주당을 탈당을 했었는데 지난달 31일 이 민주당 각 의원실에 친전,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서 윤리자문위의 이 제명 공고는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친전이라는 게요, 이제 뭐 뜻을 찾아보면 이제 국회에서 받은 사람이 직접 펴볼 것, 이것을 바라고서 성의와 형식을 갖춰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친전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 이 법안 처리에 어떤 협조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사안을 확실하게 당사자한테 전달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쓰였는데 요즘은요, 의원들이 자신이 이제 억울하다거나 아니면 결백하다거나 이런 걸 호소할 때 주로 쓰는 그런 수단인 듯 합니다. 네, 김 의원 역시 이 친전을 통해서 자문위가 자료 제출과 이 소명 과정이 불성실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곱씹어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로 5차례 소명 과정을 거쳤고 또 수백 쪽의 소명서를 내는 등 본인은 성실하게 임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이 국회법과 윤리특위 운영규칙 어디에도 자료 제출 의무가 없는데
왜 의무가 없는데도 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명 근거로 삼았는지 이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김 의원은 또 다른 억울함도 호소를 했는데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여당 의원이나 또 자신과 유사하게 가상자산을 보유한 여당 의원은 윤리위의 징계안이 접수조차 안 됐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서 지난해 이제 법적 구속이 됐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그다음에 이제 여러 차례 코인을 거래하고 몇 천만 원의 코인을 또 보유했던 것으로 그렇게 신고를 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 의원은 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자신에 대한 제명 권고는 합당하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김 의원은 또 어제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법치주의로 위장한 사기꾼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실질은 독재와 같은데 교묘하게 정의, 법치, 민주주의, 국민 이런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다면서 어딘가 아닌 것 같은데 헷갈리게 하고 반대하면 나쁜 사람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렇게 조금씩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끝내 사기꾼을 위한 껍질만 남은 민주주의가 된다면서 어떤 기사, 어떤 사람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지는 각자의 상상에 맡기고 싶다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오늘 나온 그 동아일보의 보도도 아주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가족 명의 지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그 코인이 거래된 정황을 검찰이 지금 포착을 했다는 건데, 김 의원의 모친 그리고 여동생 명의의 코인 지갑에서 가상화폐 거래 흔적이 이런 발견됐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동아일보는요, 이 검찰이 김 의원이 가족 명의 지갑을 활용해서 코인을 차명으로 거래를 했거나 또는 가족에게 미공개 정보를 건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일단 김 의원의 어머니가 70대인데 그 70대인 김 의원 어머니 그 명의의 지갑에서 새벽 시간에 코인을 거래한 흔적이 발견이 됐다고도 하고요. 또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20년 전후로 해서 이 김 의원 가족 명의 지갑에서 공통적으로 투자한 종목이 대부분 신생코인이라는 점에도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의 입장 일단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동아일보가 일단 김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선 이 보도의 그 사실 여부,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확인해 줄지 이게 또 궁금해지는데, 김호은 기자 직접 검찰에 확인해 보셨죠? 예, 제가 수사팀과 또 대검에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일단 뭐 공식적인 오보 대응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검찰 측에서 사실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김남국 의원은 공인이라 하더라도 김 의원의 그 가족은 공인이 아닌데 그 가족의 금융 정보가 이렇게 뭐 검찰이나 정보기관에서 확인을 해주는 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공식적인 오보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일단 검찰이 그 기사 오보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이거 맞다 이렇게도 지금은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될지, 이 부분 또 어떻게 수사를 해 나갈지 이 부분은 저희가 지켜보고 속보가 나오면 또 나중 기회에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차출설 또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제 YTN에 출연한 안철수 의원의 주장인데요. 안 의원은 이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서 본인의 결심과 인사권자의 결심이 중요하다. 즉, 뭐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두 분의 생각이 같아서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절박하다 싶으면 아마 나오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이 내년 총선 승패가 수도권에 달려 있는데 마땅한 인물이 부족하다면서 급하면 한동훈 장관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안 의원은 또 한 장관의 최근 언행과 관련해서 야당 공세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의제를 선점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안 의원은 야당에서 억지를 부리면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한 장관도 지금 현재 당장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고쳐야 된다.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아젠다를 선점하면서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 한동훈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를 비롯해서 그 한 장관 역할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은 지난 2월 전당대회 TV 토론에서 당대표가 된다면 한동훈 장관을 내년 총선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할 거냐, 이런 질문에 혼자서 오를 선택한 바도 있었고요. 최근 한 라디오에 나와서도 끊임없이 나오는 한 장관 출마설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도 한 장관 역할론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안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건 본인과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용산에서 장관님들이라든지 또는 그 수석들의 그런 거취들은 모두 다 그 대통령과 그리고 본인의 어떤 결심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당대회 때 한동훈 선대위원장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안 의원은 저렇게 이제 긍정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요. 여권 안에서는 여전히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를 놓고서 찬반 양론 아주 팽팽한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 한동훈 장관의 어떤 스타일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행보, 그러니까 그 연일 정책과 정치 경계를 넘나드는 이 한동훈 장관의 행보가 좀 눈길을 끌면서 이 한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에 세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찬성론자들은 아까 그 안 의원 이야기처럼 이 수도권의 인물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 장관과 같은 인지도와 파급력이 있는 이른바 그 간판 스타가 나와야 이 수도권의 바람이 이렇게 일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결국 한 장관 그 총선 출마는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 있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 장관을 내놓을 것인가, 그러니까 선뜻 내놓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 장관 역시 지금 정치판에 나설 뜻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정적 견해도 있거든요.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 이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을의 지지율 보고 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누구라도 소환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소환을 했을 때 저분이 도움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판단이 또 있을 거고. 저는 만약에 나오시면 여쭙습니다.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 네, 국민의힘이 급하면 이분한테 도움을 요청할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은 출마할 거라고 보시죠?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안 한다고 보세요? 예, 저는 오히려 행정부랑 국회랑 정치권이랑 좀 다르거든요. 주변 이야기들 종합해봐도 그렇고, 물론 우리 당에서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내각에 쓰이는 게 윤석열 정부한테 더 낫다. 국회에 들어오면 그렇게 큰 역할을 하겠느냐. 네, 이처럼 여권 내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출마설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당사자인 한동훈 장관은 일단 선을 긋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까지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입장 계속 밝혀왔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출마설이 나올 때마다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거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할 일을 더 열심히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루하루 노력하겠다, 이러면서 총선 출마설을 부정했었는데요. 그 모습도 보고 오시겠습니다. 왜 총선 출마한다는 얘기가 좀 돌고 있던데. 제주에도 그런 얘기가 돕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뭘 하고 싶고 뭘 해야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법무장관으로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더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루하루 노력하겠습니다. 총선이 임박하니까요, 이 당내의 대표적인 비주류죠.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움직임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 점점 목소리를 키우고 또 행동 반경도 넓히고 있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정치권에 따르면요, 비윤계 대표 주자로 꼽히는 인물이죠.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총선 준비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전 대표 지난달 말 정책 토론에 초점을 맞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바 있는데요. 이 전 대표가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여러 차례 좀 피력을 한 만큼 이번 유튜브 채널 개설 역시도 이런 총선 준비 과정의 하나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유 전 의원은 이 총선을 앞두고 윤 정부를 향한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점점 키우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무소속 출마, 신당 창당설 역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관련해 지난달 한 라디오에 나와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같은 두 사람의 행보에 대해서요, 이 당내 주류인 친윤계에서는요, 또 비판적인 시각 만만치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유 전 의원이 최근 윤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와 불만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친윤계에 가까운 한 국민의힘 의원은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 총질성 발언을 계속하니까 당원들도 좋지 않게 본다. 그러면서 총선이 다가오니 자기 몫을 챙기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친윤계 이용 의원은요, SNS를 통해서 유 전 의원을 내부 총질만 목매는 분탕 정치인 또는 나이든 이준석 이렇게 칭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총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결국 이제 고정 지지층이다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중도층으로 지지층을 확장해 나가는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권 내에서도 결국은 이제 비주류인 유승민 전 의원,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를 안고 가야 한다. 이뻐서 그럴 게 아니라 선거 전략상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먼저 그 원팀 목소리를 낸 거는 최근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이었습니다. 홍 시장은 30일 SNS에 김기현 지도부를 향해서 나는 총선까지 쳐냈지만 이준석도 안고 유승민도 안고 가라. 그런 게 정치다. 이렇게 썼습니다. 당의 원로로서 총선 승리를 위한 화합을 당부한 것으로도 또 현 지도부가 포용의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부각하는 쓴소리로도 둘 다 해석이 가능한 그런 발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안철수 의원도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쪽이 선거에서 이기는 게 맞다. 어느 정도 원팀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안철수 의원, 여권의 이제 차기 대선 주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도권의 또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한데, 안철수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또다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차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총선 어느 정도 임박한 시점까지 계속 나올 그런 주제일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두 패널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의 승리를 위해서 한동훈 장관의 차출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그냥 제 개인 생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총선에 나온다면 보수를 집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의 승리와 중도층 확장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과연 이것이 중도 확장으로 연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의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각에서는 총선에 나오지 않고 총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설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도 확장과 관련돼서 좀 쓴소리를 하자면 이게 이제 중도층들이나 무당층이 볼 때 어쨌든 한동훈 장관의 장점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는 있지만 검사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변수가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올 10월 또는 12월에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차출이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결정되는 측면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무당층들이 지금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그렇다고 무당층들이 이렇게 지금 단결된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지금 친윤계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힘, 또 친명계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 이 구도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제3의 변화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렇게 의원님 보시는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한동훈 장관의 출마는 반반인 것 같아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 결정은 이제 총선이 다가갔을 때 여론 지형이 어떻게 변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한동훈 장관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지도자 부동의 2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2등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층을 보면 60, 70, 60, 70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MZ 세대하고 40대, 50대에서는 지지를 또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도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부분은 아마 여론조사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대체적으로 거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체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 그런 추세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한다면 물론 여권의 이제 대표 주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제 보수층의 그 결집력은 높아질지 있지만 반대로 또 진보와 중도층에서의 또 비호감도도 높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파괴력이 있을지는 사실 좀 의구심이 들고,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제 사견으로는 또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지금 여당의 총선 전략은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슷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 이거를 공략하고 또 이제 북한과의 그 안보 문제를 좀 부각시키는 것이고 노조라든지 시민단체들 이렇게 이제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이런 층을 지금 공격하는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전략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거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거를 진두지휘하는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정말 그대로 민생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으로 불리는 LH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후폭풍 정말 간단치가 않은데요. 명단이 발표된, 그러니까 정부가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죠. 거기에서 명단이 발표된 그 LH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지금 민간 아파트까지도 술렁이는 지금 그런 분위기여서 파장이 정말 큽니다. 네, 정부가 이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공공주택 단지 중에서 전단 보강근, 쉽게 말해서 철근이 누락된 15곳을 공개했는데요. 그 파장, 지금 민간 아파트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한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중 일부에서 지하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주거동,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곳이 다수 포함된 걸로 알려지면서인데요. 이 무량판 구조는 비용이 좀 적게 들고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2017년 무렵부터 아파트 건축 트렌드로 좀 부상을 해왔고요. 그렇게 최근까지 지어진 무량판 구조의 민간 아파트 전국에 293곳이나 됩니다. 정부는요, 혹시 만약에 모를 사태 이것에 대비를 해서 지금 293곳 모두를 전수조사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105개 단지를 제외한 188개 단지가요,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설마 우리 집이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번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인천의 한 아파트 주민은요, 매일경제를 통해서 우리 아파트도 무량판 방식으로 지어졌다는데 혹시 철근이 빠졌을지 걱정된다, 이런 우려를 당연히 나타냈고요. 또 다른 아파트 주민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우리 아파트도 보강 철근이 없을지 누가 알겠냐, 자다가 천장이 무너질까 두 다리를 뻗고 자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소연했답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모두 당사자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정부 발표 이후에요, 이 아파트 입주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거 이사 가는 게 맞는지 고민하는 분들 적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네,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지만은 일부 민간 아파트 커뮤니티에서는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시공 방법,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량판 공급이냐, 이제 그 공법이냐 그런 걸 물어보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 일부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그러니까 그 무량판 공법이 확산이 됐던 2017년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 어떠냐, 그런 고민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미 철근 누락이 확인된 이 LH 아파트 입주민들은요, 집단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련해서 명단이 공개된 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공사로나 그랬지? 이사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싶었죠. 걱정하시기도 하고 본인도 불안하죠. 진짜 무너지면 막 위험하고 막. 크죠. 여기가 시민이발터인데 보니까 애들이 많죠. 네, 국토부 측은 이런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서둘러 점검 계획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LH 아파트 조사에만 석 달이 걸린 만큼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 이 정부 점검 결과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지금의 혼란보다 파장이 더 클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특히 철근 누락 사실이 공개가 되면 집값이 떨어질 거 우려하는 주민들 반발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요, 이런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LH보다 민간 아파트가 더 문제일 수도 있다.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량판 공법의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적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보다는 수익 극대화를 위한 비용 절감에 더 적극적인 민간 시행사의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다만 이 국토부 측은 무량판 공법으로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짓는다면 이 무량판 구조 자체 이건 문제가 없이 안전하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그 무량판으로 지어진 삼풍백화점 같은 사례가 있기도 했지만은 또 무량판 구조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헬기 충돌을 버텼던 그런 아파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민간 헬기가 이 강남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충돌한 사고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네. 당시 헬기가 이 아파트 3개 층에 충돌하면서 그때 이제 7개 층에 그런 외벽이 부서졌지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건물이 뭐 붕괴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이제 제대로만 시공을 한다면 이 공법 자체의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진짜 문제는 뭔지 또 이 부분이 또 궁금해지는 거죠. 관련해서 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이제 무량판의 구조적 위험성보다는 설계, 시공, 감리 등 이 건설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크다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게 또 비교를 해보자면 좀 오랜 시간 들여서 건물을 짓는 외국과 달리 빨리빨리 문화가 자리 잡은 이 한국 건설 현장의 현실을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왔거든요.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의 최명기 교수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공법 자체를 가지고 왈가왈부를 할 것은 아니고요. 이게 다 검증이 된 공법이기 때문에 이 공법이 안전하도록 기본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철근 누락 또는 그다음에 뭐 강도 이제 어떤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적정한 비용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절한 공사 기간을 다 주고 있는 거죠.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이거 시스템은 똑같은데 우리나라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싼 값에 빨리 짓다 보면 당연히 품질이나 안전을 확보는 안 되겠죠. 네, 일각에서는 LH 출신들이 포진한 회사에 설계나 감리를 맡겨서 부실 시공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용역업체 9곳에 2급 이상 LH 고위 간부 10명이 재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8개 업체와 LH가 계약한 용역비만 2,320억 원에 이른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LH공사를 위해서 그쪽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많이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이 간접 비용을 늘리고 또 공정한 기술 경쟁을 저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이 구조 설계가 부실한 이유로는요. 현행 건축법의 허점 그리고 재하청 구조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15곳 중에 10곳 같은 경우는요. 아예 설계 과정에서부터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건축법상 건축물 설계는요.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때문에 LH 같은 발주처는 건축 설계 용역을 건축사 사무소에 일괄 발주하고요. 건축사가 이를 구조 설계, 또 토목 설계, 전기 설계 이런 전문 분야별로 하청을 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또 이를 구조 설계 도면으로 옮기는 일은 다시 전문 업체에 재하청을 주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건축물은 점차 고층화되고 또 복잡해지는데 건축사한테만 이 총괄 설계 권한을 주는 법이 근본적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끝장 졸음 참기입니다. 이거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 봅니다. 네, 지난달 29일 여수의 한 도로 졸음 쉼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2명의 남성이 발견됐는데 이 3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남성 1명은 중태에 빠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두 사람에게서 모두 허벅지에 둔기로 맞은 심한 상처가 발견돼서 의문을 낳았었는데 이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이 서로의 허벅지를 돌로 내리치는 행위를 반복을 하다가 이 같은 참극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이 좁은 차 안에서 누가 공격하면 본능적으로 피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두 사람 같은 방식으로 서로를 공격을 했는지 이게 또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해가 안 되는 이번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은요, 오래전에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만난 사이랍니다. 서로 게임머니하고 이게 현금을 빌려주는 그런 사이였는데 최근 정산 과정에서 각자 생각하는 그 채무액이 달라서 갈등을 빚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깊어지면서 두 사람은 끝장을 보겠다면서 약 3주 동안 함께 하면서 말다툼을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급기야 상대방이 잠이 들면은 뺨을 때리거나 허벅지를 내려치는 그런 폭행을 서로 주고받았고
선배 명의의 중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은 또 서로 폭행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엽기적인 각서까지 작성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피해 승낙 확인서였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먼저 잠이 든 사람의 뺨을 때리거나 또 주먹으로 때리고 돌로 허벅지를 쳐도 서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각서까지 썼기 때문에 양측이 서로 멈추지도 못하고 허벅지 피부에 괴사가 일어날 때까지 폭행을 멈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명이 죽고요, 한 명이 중태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각서가 과연 그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런 내용의 각서를 쓰기는 했지만은 이런 강력 사건에서는 효력이 없다라는 게 이 법조계 판단이었는데요. 손수호 변호사 설명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이렇게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위해를 주거나 아니면 사망까지 이르게 할 정도의 공격 행위라면은 이거는 설령 서로 동의를 하고 용서를 하고 허락을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사람을 죽을 정도까지 때린 것에 대한 형사 처벌에 있어서는 설령 그걸 썼다 하더라도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게 맞죠. 네, 경찰은 일단 두 사람 간 이 채권 채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혹시 모를 제3자 개입 등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또 중태에 빠진 이 남성을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을 하고 의식이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톰 크루즈인가인데요.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네,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 못지않은 화려한 해상 액션이 지난달 강릉 앞바다에서 펼쳐졌는데요. 영상으로 보시면요, 일단 그 1톤급 어선이 파도를 헤치면서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배 안에 선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인 없는 배만 바다 위를 질주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보셨는데 톰 크루즈처럼 나타난 해경대원 한 명이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배 위로, 선장이 없는 배 위로 뛰어내리고, 보시면은 이제 약간 그 삐끗해서 넘어지는 상황도 있었지만 벌떡 일어나서 그 해경이 마침내 이 폭주하는 배를 멈추는데 성공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운전하는 그 선장이나 선원이 하나도 없이 지금 배 혼자 저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지금 해경이 멈춰 세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이게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을 텐데 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당시 그 어선이 굉장히 좀 빠른 속도잖아요. 시속 30km의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해경에서 해경이 이제 접근을 했을 때는 이미 50분 동안 바다를 한 20km 정도 질주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대로 계속 선장이 없는 채로 어선을 달리게 뒀다가는 정말 다른 어선과도 충돌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보신 것처럼 아까 그 젊은 해경 대원이 해상 액션을 펼쳐준 덕분에 이렇게 보시면은 뛰어넘어서 어선을 구하고 어선을 또 이렇게 멈추게 하고 2차 사고도 막을 수 있게 한 겁니다. 근데 해경대원 정말 구명조끼도 아니고 저렇게 했습니다. 정말 용감한데,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장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로 선장이 바다에 빠지면서 선장 없는 질주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바다에 빠졌던 선장 구조됐다고 하고요.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멈춘 이 동해해양경찰서 임성규 순경은요, 공로를 인정받아서 특별 승급했다는 좋은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위험에 빠진 바다에서 톰 크루즈처럼 활약한 해경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으슥한 밤에 나타난 스파이더맨 이야기입니다. 영상 보시면요, 자, 어둠이 깔린 아파트 놀이터를 어슬렁거린 저 수상한 남자가 보이시죠? 주변을 살피더니 좀 본격적으로 몸을 푸는 행동도 보입니다. 밤운동인가 그랬는데 갑자기 아파트 실외기로 저렇게 돌진해서 스파이더맨처럼 순식간에 3층까지 한 3초 만에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한밤중에 10초 정도 걸렸다고 하나요? 한밤중에 이 아파트 벽을 타는 이 남자 정체 궁금하시죠? 이건 뭐 이제 당연히 짐작이 갑니다. 결국 이제 문으로 안 들어가고 벽 탄 거 결국 뻔한 이유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화면으로 보신 상황 바로 지난달 3일 이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예상하신 대로 저렇게 능숙하게 벽을 탄 저 남성 스파이더맨 아니고 절도범이었습니다. 이 절도범은 창문 열린 집이 뭐 있거나 이제 그런 곳을 좀 이렇게 주변을 좀 어슬렁거리다가 3층에 베란다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3층까지 올라가서 이 현금 등 2,100만 원 가량을 털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외부 그것도 1층도 아니고 3층 창문으로 이 절도범이 침입한 거라서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켜보는 눈이 있게 마련이죠. 보신 것처럼 이 절도범이 몸까지 풀고 이 벽을 타는 모습이 고스란히 놀이터 CCTV에 포착이 되면서 꼬리가 잡힌 건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절도범 거의 10초 만에 에어컨 실외기 등을 타고서 3층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능숙하게 벽을 탔지만 이런 종류 운동을 했던 건 아니고요. 그저 운동 능력이 너무 좋았던 절도범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차도가 아닌 인도 위를 달리는 황당한 무법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우회전 차선을 달리던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차선을 벗어나서 저렇게 인도로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인도에 해인도 있어서 굉장히 좀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 자, 왜 그랬느냐? 새치기였습니다. 인도를 통해서 그대로 우회전해서 빠져나가는 저런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아니 저거는 아무리 얼마나 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거 잘못하면 엄청난 사고를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상이 이제 어제 한 그 SNS를 통해 이제 올라와서 공분을 사고 있는 건데 영상을 올린 제보자는 운전자가 우회전 새치기를 하는 모습이라면서 인도를 주행하길래 저걸 이제 보고서 신고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연히 영상을 본 네티즌들 저러다 사람 다치면 어떡하느냐, 구급차도 저렇게는 안 가겠다 이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당연히 저런 행동 불법이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량이 인도를 침범하는 그런 행위는요, 보행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당연히 크죠. 도로교통법상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또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해서 운전하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또 인도를 침범한 차량이 인명사고를 내면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로 규정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거 사람인가 곰인가입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중국의 한 동물원에서 황당한 논란이 벌어진 건데 영상부터 보실까요? 자, 이 가느다란 두 다리에 좀 헐렁한 마치 옷을 입은 듯한 그렇게 엉덩이에 주름이 잡힌 그리고 저렇게 꼿꼿하게 사람처럼 서 있는 자세까지 이게 중국의 한 동물원에서 촬영된 곰 영상인데 이거 곰이냐 아니면 탈 인형을 쓴 사람이냐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고 하죠. 저도 처음에 저 영상 보고 기사 보고서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게 바로 저 민망한 얘기긴 합니다만 저 주름이 진 엉덩이 모습이었습니다. 저게 과연 탈인형 쓴 거, 인형 탈 쓴 거 아니냐? 과연 저거 제대로 된 정말 자연 곰이냐? 저거 좀 궁금했죠. 곰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불곰이나 반달곰이 아니라 태양곰이라고 해요. 말레이곰이라고 불리는 그런 곰인데 이게 이제 좀 좀 생소해 보이는 그런 곰 종류죠. 이 태양곰은요, 보시는 것처럼 좀 몸집이 비교적 작아서 이 뒷다리로 서 있으면 키가 한 130cm 정도 한다고 해요. 몸무게도 뭐 20에서 한 80kg 정도로 곰과 동물 중에서 가장 작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다른 곰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키가 뭐 최대 뭐 300m까지 280m 정도까지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절반밖에 되지 않은 키죠. 280cm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영상 속의 태양곰 진짜 곰이 맞다. 지금 이거죠. 네, 곰이 진짜 맞느냐 이런 갑론을박이 벌어지니까 해당 동물원 측이 입장을 냈습니다. 이 곰은 진짜입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동물원 관계자는 여름에는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는데 만약에 사람이 곰 의상을 입었더라면 더위 때문에 몇 분도 안 돼서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항변을 했고요. 동물원 측은 곰 입장에서 쓴 듯한 SNS 게시물을 통해서 일부 사람들은 내가 인간처럼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설명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곰의 다른 영상을 보면요, 코와 입 부근의 근육이 좀 미세하게 흔들리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영국 매체도 영상 속 동물은 틀림없는 진짜 곰이다. 이런 전문가 의견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거 중국의 일부 동물원에서 발생한 이 몇몇 사건들이 이런 황당한 루머에 불을 붙인 것 같다. 또 이런 지적도 나오긴 합니다. 네, 일부 사례긴 하지만요. 과거 중국의 동물원에서는요, 당나귀에 선을 그어서 마치 얼룩말처럼 보이도록 한다거나 긴 털을 가진 티베트 마스티브종 개를 아프리카 사자인 것처럼 위장을 했다가 개가 짖는 바람에 들통난 일도 있었고요. 또 한 번은 남극 펭귄이 있다고 홍보를 한 동물원에 가보니까 정작 펭귄 풍선 인형이 있어서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저희 김현정 패널께서요, 그 장래, 그러니까 다음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내용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